밤은 추웠다. 바람이 살갗을 찢는 듯 차가운 밤이었다. 작은 편의점 안 형광등 불빛이 정돈된 진열대에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카운터 뒤에 앉아 어깨에 쌓인 피로를 내려놓았다. 그는 2년 동안 매일 새벽까지 그곳에서 일했다. 돈은 얼마 없었다. 작은 방 월세와 공과금을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다. 그는 20대 초반의 젊은이였지만 눈빛에는 훨씬 나이 든 사람의 진지함이 묻어났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거리, 그의 외로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쁘게 지나가는 몇 대의 차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을 키워주신 소박한 할아버지 마누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친절만이 돌멩이에 심어진 씨앗일지라도 언젠가 숲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세상이 크고 메마른 바위처럼 보일 때에도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다. 날카로운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낡고 다른 코트 안에 웅크리고 있는 여자가 들어왔다. 얼굴은 주름으로 도화지처럼 구겨졌고 눈은 마치 길을 잃은 듯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허약함 때문인지 그녀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로 천천히 걸어갔다. 작은 빵 한 덩어리와 주스 한 상자를 집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코트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동전 몇 개를 꺼냈다. 그녀는 동전을 하나하나 세어가며 집중하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흥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실망감이 섞인 표정으로 데이비드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젊은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녀는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데이비드는 동전들을 바라보다가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허기와 위험이 뒤섞인 것을 보았다. 아무 말 없이 그는 돌아서서 따뜻한 간식이 진열된 작은 진열장으로 가서 가장 큰 간식을 꺼내 종이봉투에 담았다. 생수 한 병도 가져갔다. 그는 저녁 식사를 위해 모아둔 자기 돈으로 계산대에서 계산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방에 담아 그 여자에게 건네주며 그럼요 라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요. 물론이죠. 밖은 너무 춥잖아요. 밥을 먹어야 해요. 그는 가방을 그녀 쪽으로 조심스럽게 밀며 주장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잠시 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 후 조용히 가게를 나가 어두운 밤 속으로 사라졌다. 데이비드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가게 난로에서 나오는 온기가 아닌 가슴 한구석의 따스함을 느꼈다. 그는 카운터를 닦으며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그때 그 여자가 기대어 있던 의자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작고 하얀 리넨 손수건이었다. 세월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다.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부드러웠고 그가 만져본 어떤 청아도 달랐다. 한쪽 구석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거의 바랜 듯한 섬세한 자수가 놓여 있었다. 파란색 비단실로 수놓아진 H라는 글자 하나였다. 그는 자수 위로 손가락을 훑으며 마치 닿을 수 없는 기억처럼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문을 바라보았지만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여자는 이미 떠나고 손수건이라는 작은 미스터리만 남겼다. 그는 손수건을 바지 주머니에 쑤셔넣고 얇은 천이 피부에 닿는 것을 느꼈다. 밤은 다시 고요해졌고 음료 냉장고에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데이비드는 그 여자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그를 감동시키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H가 수놓아진 그 손수건은 무슨 뜻일까? 어둑한 거리의 편의점과는 동떨어진 다른 시대의 물건 같았다. 그는 할아버지 마누엘을 떠올렸다. 할아버지였다면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했을 것이다. 친절함은 그에게 본능이었고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갑자기 아스팔트 위를 타이어가 끽끽거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가게 앞에 갑자기 멈춰섰다. 데이비드가 영화에서만 봤던 그 차는 그 동네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아 마치 우주선처럼 보였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값비싼 외투를 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황급히 내렸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걱정이 가득했다. 누군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가게 문에 시선을 고정했다. 남자가 긴 걸음걸이로 들어왔고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다. 그는 키가 크고 위풍당당했으며 값비싼 향수 냄새와 불안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작은 가게 안을 훑어보며 마치 가구의 일부인 듯 데이비드를 스쳐 지나갔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가 약간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가 마침내 그를 알아챘다. 이 근처에서 나이 드신 분을 보셨나요? 그분은 조금 전에 떠나셨어요. 짧고 낡은 코트를 입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느껴졌다. 데이비드는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혹시 같은 여자일까? 네, 여기 있었어요. 뭔가 사고는 갔죠. 남자의 얼굴이 절망에 일그러졌다. 어느 쪽으로 갔지? 봤어? 제발.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데이비드의 월급보다 더 비쌀 것 같은 가죽 지갑이었다. 원하는 대로 드릴게요. 어디 갔는지 봤으면 말만 해주세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밖을 보니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더군요. 그는 무언가 덧붙여야 할 것 같았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다만 좀 춥고 배가 고팠을 뿐이었죠. 남자는 회색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침착함을 잃었다. 배고픔, 세상에. 그는 혼잣말을 하는 듯했다. 그는 카운터에 기대어 숨을 거칠게 쉬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지만 그 순간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데이비드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를 진심으로 보는 듯했다. 제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제 이름은 호르헤입니다. 저 여자는 제 어머니입니다. 그 계시는 가게 안의 정적에 돌멩이처럼 떨어졌다. 그의 어머니? 왜 굶주리고 빈털터리로 혼자 떠돌아다니는 걸까? 데이비드는 그 연약한 여자와 그 강력한 남자의 모습을 연결할 수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헬레나입니다. 호르헤가 감정에 휩싸인 목소리로 말했다. 헬레나는 가끔은 뭔가를 잊어버리고 길을 잃는 순간이 있어요.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죠. 데이비드는 본능적으로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는 작고 하얀 손수건을 꺼냈다. 이걸 떨어뜨렸어요. 그는 손수건을 내밀며 말했다. 호르헤는 데이비드의 손에 들린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물건을 받지 않고 마치 유령을 본 듯 그저 응시했다. 절망에 휩싸였던 그의 얼굴은 이제 창백하고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손수건에서 데이비드의 얼굴로 그리고 다시 손수건으로 시선을 옮겼다. 새롭고도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표정을 뒤덮었다. 놀라움과 깨달음, 그리고 오랜 고통처럼 느껴지는 무언가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어디서 이걸 얻었어? 호르헤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더 이상 아들이 어머니를 찾는 질문이 아니었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무언가였다. 데이비드는 눈을 깜빡이며 남자의 목소리에 담긴 강렬함에 당황했다. 호르헤의 질문은 어머니 헬레나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손수건에 대한 질문이었고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았다. 여기 계셨던 분, 당신의 어머니, 의자에 기대시던 중 주머니에서 손수건이 떨어졌어요. 그게 전부예요. 데이비드는 다시 설명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호르헤의 얼굴에 솟아오르는 충격의 벽을 뚫으려 애썼다. 하지만 호르헤는 그의 말을 듣지 못한 듯했다. 그는 손을 뻗었다. 손수건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마치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 하얀 리넨 천을 만지자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천을 뒤집어 구석에 있는 작은 파란색 자수를 살폈다. TH라는 글자였다. 어깨가 축 늘어지고 길고 무거운 한숨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수십 년간 감춰왔던 고통의 소리였다. 설마. 그는 그 물건에 시선을 고정한 채 혼잣말을 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어. 마침내 그는 데이비드를 올려다보았지만 표정이 변해 있었다. 어머니를 찾는 아들의 절박함은 깊고 절박한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마치 수수께끼를 풀려는 듯 데이비드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름이 뭐니, 얘야? 그는 여전히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데이비드라고 그는 대답했다. 호르헤는 작은 목소리로 다비라는 이름을 반복했다. 마치 그 이름을 맛보듯 그 무게를 가늠하듯
그는 카운터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당신 이 근처 출신이신가요? 가족은 이 동네에 사시나요? 데이비드는 오한을 느꼈다. 방금 가게에 들어온 낯선 사람에게는 너무 사적이고 친밀한 질문들이었다. 하지만 그 부자의 눈빛에는 그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이 있었다. 저는 근처에 살아요.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호르의 관심이 더욱 커졌다. 할아버지, 이름이 뭐였더라? 마넬, 데이비드가 말했다. 그 이름은 마치 주먹을 맞은 듯 호르헤에게 꽂혔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마치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가슴에 손을 얹었다. 마넬, 정말이야? 네, 마누엘입니다. 왜요? 그를 아시나요? 호르헤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가게 안을 작은 원을 그리며 걸었다.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데이비드조차 볼 수 없는 점들을 연결했다. 그는 멈춰서서 카운터 위에 아직 놓여있는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이 손수건은 그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성씨인 엔리케스 헨리케즈의 약자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행운의 부적이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멈췄다. 25년도 더 전에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밤, 끔찍한 밤이었죠. 사고가 났어요. 화재가 났고요. 그날 모든 걸 잃었어요. 제게 아주 소중한 사람을 잃었죠. 그리고 이 손수건도 잃어버렸어요. 잿더미 속으로 사라졌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그는 데이비드에게로 돌아섰고 이제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날 밤 내가 잃은 사람은 좋은 남자와 함께 있었어. 그녀를 도우려 했던 단순하고 정직한 남자였지. 그의 이름은 마누엘이었어. 작은 편의점 안의 공기는 25년 만에 밝혀지는 이야기의 무게로 무거워졌다. 데이비드는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마누엘, 화재, 그는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다. 다만 그가 갓난아기였을 때 비극이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호르헤가 다시 카운터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불신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할아버지, 마누엘, 화재에서 당신을 구해주셨던 그날 밤에 대해 말씀해 주셨나요? 데이비드는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부정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머릿속은 빙빙 돌며 쏟아지는 정보를 처리하려 애썼다. 그의 삶 전체, 그가 알고 있던 이야기가 바로 그 편의점의 차가운 불빛 아래 작은 하얀 손수건 하나와 길 잃은 여인을 향한 친절한 행동 하나로 얽히고 설키며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다. 호르헤의 질문이 25년간의 침묵으로 무겁고 무거운 짐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화재? 할아버지가 구해냈다고? 다비드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마치 가게 진열대가 발밑에서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말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느리고 혼란스러운 움직임이었다. 할아버지 마누엘은 화재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모호했고 만지지 않기로 배운 고통스러운 그림자였다. 갓난아기였을 때 부모님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호르헤는 데이비드의 창백하고 충격받은 얼굴을 보고 이해했다. 소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의 무지는 호르헤에게 필요한 마지막 확신, 불타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남자는 움츠러드는 듯했고 옛 기억의 고통이 온몸으로 되살아났다. 그는 카운터에 기대 앉았고 통제의 허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가 너한테 말 안 했어. 당연히 아니지. 호르헤는 다비에게라기보다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마넬은 항상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남자였어. 그는 심호흡을 하며 25년 동안 목에 걸려있던 말을 정리하려 애썼다. 25년도 더 전에 여기서 멀지 않은 작은 하숙집에 불이 났었어. 난 어리고 충동적이었지. 그때 내 어머니와 함께 있었지.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데이비드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낯선 사람이 어머니를 슬픈 이야기 속의 먼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호르헤는 과거의 넋을 잃은 채 말을 이었다. 불이 순식간에 번졌어요. 함정이었죠. 사방에 연기가 자욱했어요. 그 혼란 속에서 그녀를 잃었어요.
겨우 빠져나왔을 때 소방관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들을 믿었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는 그날 밤 그녀를 영원히 잃었다고 믿었어요. 그녀의 아들과 함께 그녀가 품고 있던 아들을요. 호르의 시선이 다비에게로 돌아갔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네, 할아버지. 마누엘은 하숙집 관리인으로 일했어. 좋은 분이셨고 모두가 좋아했지. 그날 밤 할아버지는 불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지. 내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어. 너무 늦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널 찾았어. 연기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품에 안겨있던 아기를 말이야. 마누엘이 널 거기서 끌어냈어. 구해줬지. 데이비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그려진 모습은 처참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그를 보호하고 할아버지는 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그의 인생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희생의 행위였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이후로 사라지셨어. 호르에가 말을 이었다. 아기를 품에 안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는 분명 널 보호하고 그 모든 것에서 떼어놓는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죄책감과 고통에 휩싸였지. 그날 밤 아버지의 손수건을 잃었고 내가 사랑했던 여자를 잃었어. 마지막 계시는 가게 안의 정적 속에서 내려졌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 데이비드의 어머니. 당신은? 데이비드는 쉰 목소리로 묻고자 했다. 난 네가 결코 알지 못했던 아버지였어. 호르에가 말했다.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이름은 호르에 엔리케스야. 그리고 너, 다비, 너는 내 아들이다. 데이비드의 세상이 멈췄다. 그는 눈앞에 있는 남자, 고급 승용차와 값비싼 외투를 입은 부자를 바라보았다. 카운터 위에 놓인 작고 하얀 손수건, 파란색 실로 수놓아진 H를 바라보았다. 엔리케스, 그의 아버지의 이름, 그의 진짜 이름. 길 잃은 늙은 여인에게 베푼 친절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데 그치지 않았다. 잿더미 속에서 그의 과거를 되살려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진실을 드러냈다. 그는 그저 편의점 소년 데이비드가 아니었다. 그는 25년 동안 그를 애도해온 호르헤 엔리케스의 아들이었다. 호르헤의 말이 편의점의 고요한 공기 속에 맴돌았고 데이비드에게는 마치 온 세상의 소리가 꺼진 것 같았다. 끊임없이 울리는 음료,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멀리서 지나가는 차 소리,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눈물에 젖은 남자의 얼굴과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뿐이었다. 그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카운터를 꽉 잡았다. 손가락 아래 차가운 라미네이트만이 그 순간 유일하게 현실처럼 느껴졌다. 아들. 그는 누군가의 아들이었다. 이름 모를 비극의 고아 마누엘의 손자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다. 1년 동안 번 돈보다 더 비싼 외투를 입고 그의 눈앞에 있는 아버지. 25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그를 찾아 헤매던 아버지. 늘 어수선하고 제자리에 없어 보였던 그의 삶의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지럽고 무서운 방식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불, 어머니의 죽음. 이제 그는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 희생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 마누엘은 그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였다. 그날 밤의 무게를 평생 짊어진 조용한 영웅. 호르에는 손을 내밀며 앞으로 나섰지만 마치 데이비드가 자신을 만지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망설였다. 알아요. 받아들이기엔 너무 큰 일이라는 걸요.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확신 속에 살아왔어요. 매일매일이 속죄의 시간이었거든요. 제국을 건설하고 큰 돈을 벌었지만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그날 밤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찢겨져 나른하게 쉰 목소리였다. 데이비드는 카운터 위에 놓인 작은 하얀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파란색으로 수놓아진 H, 엔리케스, 그의 이름이기도 했다. 그는 할아버지를 생각했다. 부엌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며 데이비드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긴 할아버지를 보았던 밤들을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마누엘은 불길, 연기 냄새, 데이비드의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고통, 하지만 그녀의 아들을 구하겠다는 결의를 다시금 느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게 문 종소리처럼 또렷하게 떠올랐다. 마누엘은 항상 친절만이 돌에 심어진 씨앗일지라도 언젠가 숲을 이룬다고 말했다. 배고픈 여인에게 음식을 주었던 데이비드의 행동이 바로 그 씨앗이었다. 그리고 이제 불가능한 진실의 숲이 그의 주변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는 호르헤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엄청난 고통과 이해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어머니께서 그는 간신히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가 널 지켜줬어. 호르헤가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과거의 잿더미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게 해줬지. 나보다 훨씬 더 너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 고백은 고통스러웠지만 솔직했다. 문득 호르헤는 자신을 그 자리에 오게 한 이유를 떠올렸다. 그의 얼굴에 다시 절망이 스쳤다. 어머니, 헬레나를 찾아야 해. 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우실 순 없잖아. 호르헤의 목소리에 담긴 다급함이 데이비드를 마비에서 깨어나게 했다. 헬레나를 찾는 것, 그가 전혀 몰랐던 할머니, 손수건을 떨어뜨린 그녀의 무심한 행동이 그의 모든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간 그 여자를 찾는 것. 그것은 마치 벅찬 감정의 파도 속에서 매달릴 수 있는 확고한 무언가와도 같은 일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내가 돕겠어.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삶의 유니폼인 가게의 앞치마를 벗어 카운터 위에 조심스럽게 접었다. 열쇠를 집어들고 문으로 걸어갔다. 호르헤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감출 수 없는 감사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데이비드는 편의점 문을 잠그고 아버지인 남자에게로 돌아섰다. 처음으로 그들은 같은 편에 섰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차가운 밤바람이 그들을 휘감았다. 피와 비극으로 얽힌 두 낯선 사람이 새로운 삶의 첫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여자를 찾는 여정이었다. 밤에 추위는 호르헤의 차 안정적 속에서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다. 25년간 묻지 않은 질문과 답하지 않은 질문들로 가득 찬 무거운 침묵이었다. 차 안에서는 가죽 냄새와 은은한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데이비드의 가게에서 나오는 청소용품 냄새와 든 커피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스쳐 지나가는 동네 거리를 바라보았다. 매일 걷던 보도와 불을 끈 집들이 그대로였지만 그 고급 차 안에서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마치 그가 자신의 삶 속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호르헤는 천천히 운전하며 하얀 손가락 마디로 운전대를 꽉 쥐었다. 붉게 부어오른 그의 눈은 골목길과 어두운 구석구석을 훑었다. 그림자가 움직일 때마다 속도를 늦추었고 심장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쿵쾅거렸다. 어머니는 멀리 못 가셨을 거야. 그는 데이비드보다는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어머니의 다리가 더 이상 긴 산책을 견딜 수 없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어머니가 안전하다는 확신 외에는 세상에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남자의 무력함이 느껴졌다. 데이비드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그저 지켜보았다. 호르헤의 고뇌는 알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갖 이미지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아버지, 옆에 있는 그 남자는 그의 아버지였다. 그 단어는 낯설고 생소하게 들렸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에서 닮은 점을, 이 믿을 수 없는 진실이 진짜임을 증명할 만한 어떤 물리적인 연결점을 찾으려 애썼다. 우리는 그녀처럼 생각해야지. 데이비드가 갑자기 말했다. 차 안의 정적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들렸다. 호르헤는 놀란 표정으로 그에게 돌아섰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춥고 배가 고팠어요. 제 가게를 찾았죠. 먹고 나면 뭘 할까? 바람을 피할 곳을 찾을 거예요. 빛이 살짝 드는 곳이나 지붕이 있는 버스 정류장, 건물의 차양 같은 곳. 데이비드는 외로움과 결핍의 지형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직접 피부로 읽는 법을 익힌 지도였다. 호르헤는 아들의 말을 곱씹는 듯했다. 회의를 주도하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킨 그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던 젊은이에게서 논리와 공감 능력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작고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몸짓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중앙광장은 여기서 3블록 떨어져 있어요. 길 건너 버스 정류장에 벤치와 쉼터가 있어요. 그는 데이비드의 제안에 따라 차의 방향을 바꿨다. 그들이 차를 몰고 가는 동안 호르헤는 다시 말을 꺼내려 애썼다. 그의 목소리는 더 낮고 더 사적인 것이었다. 할아버지, 마누엘, 좋은 분이셨죠. 하숙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했어요. 항상 다정한 말을 하셨죠. 그는 말을 멈추고 침을 꿀꺽 삼켰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깨진 유리 위를 걷는 것 같았다. 데이비드는 그저 귀 기울여 들었다. 할아버지에 대한 모든 말이 보물 같았다. 그는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의 새로운 면, 마누엘이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영웅적인 면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들은 광장에 도착했다. 광장은 텅 비어 있었고 낡은 가로등에서 나오는 희미하고 누런 빛에 잠겨 있었다. 바람이 마른 나뭇가지를 흔들며 바닥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호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운전대에 이마를 얹었다.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다. 우린 그녀를 찾을 수 없을 거야. 데이비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버스 정류장 근처 콘크리트 벤치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차문을 열고 채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는 천천히 벤치로 걸어갔다. 호르에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벤치 옆 그림자 속에 거의 가려진 곳에 작고 구겨진 종이봉투가 있었다. 데이비드가 헬렌에게 간식을 넣어주었던 바로 그 봉지였다. 그리고 거기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는 빈 주스 상자가 있었다. 헬레나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데이비드는 몸을 숙여 물건들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차로 돌아서 호르헤에게 보여주었다. 남자는 눈을 크게 뜨고 채서 내렸다. 그는 데이비드에게 달려가 간단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마치 금덩어리를 보는 듯 바라보았다. 그녀가 여기 있었어요. 호르헤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새로운 긴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희미한 불빛에 눈을 맞추었다. 버스 정류장은 텅 비어 있었고 길은 양방향으로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길이 생겼다. 몇 시간 전에 심었던 친절의 씨앗이 그를 아버지에게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차가운 밤길을 헤치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할머니를 찾는 희망의 길로 변하고 있었다. 진정한 찾기가 시작된 것이다. 호르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감은 마치 폭풍 한가운데 떠오르는 태양 같았다. 그는 빈 주스 상자를 마치 유물처럼 조심스럽게 쥐고 있었다. 잠시 권력 있는 사업가는 자취를 감추고 막 희망의 빛을 찾은 겁에 질린 아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그는 데이비드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아직 흘리지 않은 눈물로 반짝였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새벽까지 빙빙 돌았을 거예요. 데이비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봉투를 치웠다. 칭찬은 그에게 닿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다음 단계에 집중되어 있었다. 멀리 가긴 힘들 것 같아. 그는 단호하면서도 현실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날씨가 춥고 피곤해 보이잖아. 우리도 그녀처럼 생각해야 해. 그들은 차로 돌아갔다. 히터의 온기는 거리의 차가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잠시 침묵이 감돌았다. 무거운 침묵 속에 온갖 의문이 뒤섞인 침묵이었다.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호르헤였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쉰 듯했다. 병원입니다. 이 지역 공립병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몸이 좋지 않으면 그곳으로 이송될 겁니다. 그는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 민첩한 손가락으로 연락처를 찾고 있었고 행동대장 호르헤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데이비드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단어를 떠올리는 게 이상했다. 아버지. 그는 호르헤의 능률적인 모습, 자신의 영향력과 인맥을 활용하는 방법을 곧바로 떠올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곳은 그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리고 대피소도. 데이비드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수프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야간 대피소도 있단다. 아마 어머니가 그런 곳들에 대해 알고 계실지도 몰라. 호르헤는 타이핑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데이비드의 제안은 현실적인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호르헤가 멀리서만 보았던 어려움들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그의 삶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부끄러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물론이지. 보호소 말이야. 내 말이 맞아. 병원부터 시작하자. 밤에 연락하기 더 쉽거든. 그리고 새벽에 보호소에 가는 거야. 호르헤가 가장 가까운 공립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데이비드는 창밖을 내다보며 잠자던 도시가 흐릿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해가 필요했다. 왜?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왜 저 여자가 저러고 있었지? 길거리에서. 호르헤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 질문은 피할 수 없이 공중에 떠올랐다. 그는 마치 패 깊은 곳에서 용기를 찾는 듯 심호흡을 했다. 오래전 일이야. 난 젊고 야심만만했지. 어머니가 못마땅해 하시는 여자와 결혼했어. 우리 집처럼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어. 헬레나, 어머니는 내가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버지 마누엘이 가르쳐준 가치관을 잊고 있다고 말했어. 데이비드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우린 싸웠어요. 호르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끔찍한 싸움이었어요. 저는 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그런 삶을 선택한다면 자신은 그 삶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저는 그게 드라마였고 어머니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작은 집까지 팔고 사라지셨죠. 저는 몇 년 동안 어머니를 찾아다니며 형사들을 고용했지만 어머니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엠리케스라는 변호사가 연락해 왔어요. 그는 어머니를 변호한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유일한 바람은 제가 어머니를 편히 놔두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변호사를 믿었어요. 더 이상 찾는 걸 멈추었죠. 차는 신호등에 멈춰섰다. 고요함은 깊었고 엔진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다비드는 마침내 돌아서서 호르헤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백만장자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죄책감,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를 지닌 남자가 보였다. 그의 얼굴 주름 하나하나에서 후회가 느껴졌다. 그녀는 혼자 남겨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데이비드가 진심 어린 확신을 담아 말했다. 그녀는 그저 당신이 자존심 때문에 자신을 발견하는 걸 원치 않았을 뿐이에요. 사랑으로 발견되기를 바랐던 거죠.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다. 호르헤는 바로 속도를 올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앞만 바라보며 다가오는 병원 불빛을 바라보며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그가 전혀 몰랐던 아들이 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헬레나를 찾는 것은 단순히 그녀를 찾는 것만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첫 번째 병원은 크고 인위적이지 않은 건물이었다. 하얀 조명 때문에 모든 색이 씻겨 나가는 듯했다. 소독제 냄새가 강렬했다. 접수대에는 안경을 쓰고 지친 표정을 한 여자가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전화 한 통이면 문이 열리는 것에 익숙한 호르헤는 절제된 다급함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다. 나이 드신 여성분을 찾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입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름은 헬레나입니다. 접수원이 무언가를 타이핑했고 로비의 정적 속에 열쇠 소리가 울려 퍼졌다. 헬레나, 뭐라고요? 그녀는 아무런 감정 없이 물었다. 호르헤는 망설였다. 지금은 그녀가 어떤 성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완전히 지친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 이름이나 신원 확인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매일 밤 수십 명이 옵니다. 헬레나라고만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벽이었다. 호르헤의 돈, 지위, 영향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한밤중에 걱정하는 또 다른 얼굴일 뿐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차를 떠나 차로 돌아갔다. 호르헤의 좌절감이 뚜렷하게 느껴졌고 긴장된 에너지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는 손바닥으로 운전대를 쾅 내리쳤다. 무능함. 그게 다야. 이 병원장에게 전화라도 하면 아무 소용없을 거야. 데이비드가 아버지의 말을 끊었다. 그의 침착함은 아버지의 동요와는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그녀가 오라. 어떻게 알겠어? 호르헤는 아들의 방해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마누엘의 눈에서 본 것과 같은 진지함이 느껴졌다. 모든 장애물을 억지로 맞서 싸울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그는 좌절감에 휩싸여 머리를 좌석에 기댔다.
내 말이 맞아.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랜만에 내 돈이 쓸모 없어졌어. 목록의 두 번째 병원, 더 작고 외딴 병동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데이비드는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마치 바로 그 순간 했던 말처럼 생생하게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친절은 돌에 심어졌더라도 언젠가 숲이 되는 유일한 씨앗이다. 아버지는 평생 자만심과 분노라는 돌을 심어왔고 이제 숲을 찾지 못해 절망했다. 반면 데이비드는 빵과 주스를 나눠주었다. 아주 작은 씨앗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그 씨앗이 그 어두운 밤을 헤쳐나가는데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 두 번째 병원의 분위기는 달랐다. 더 혼란스러웠고 더 인간적이었다. 응급실 안내 데스크에서는 유니폼의 칼라라는 이름이 순호해진 젊은 간호사가 주에 깊게 경청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긴 근무로 인한 피곤함이 엿보였지만 눈빛은 친절했다. 할머니, 헬레나, 칼라가 생각에 잠긴 듯 되물었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몸이 몹시 약하고 추우셨죠. 말도 별로 안 하시고 정신이 없어 보이셨어요. 우리가 돌봐드리고 따뜻한 수프도 드렸어요. 데이비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포르에는 카운터 위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가 여기 있나요? 어디 있죠? 칼라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금방 안정을 찾았어요.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고 침대가 필요해서 옮겨진 거예요. 일반적인 절차는 시립중앙보호소로 보내는 거예요. 새벽 5시쯤 사회복지 서비스 구급차에 실려 나갔어요. 중앙시립대피소. 활주로였어? 진짜 활주로였지. 감사합니다. 포르에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햇살이 하늘을 회색빛과 주황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병원을 나섰다. 밤은 깊어졌지만 그들의 탐색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이제 그들은 방향을 찾았다. 가야 할 곳. 데이비드는 불안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평선을 응시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데이비드는 백만장자 사업가도 떠나간 아버지도 보지 못했다. 오직 아들만이 보였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포르의 차가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의 붐비는 거리를 질주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함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포르에는 절제된 다급함으로 운전하며 하얀 손가락 마디가 가죽 스티어링 휠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 광기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이따금 데이비드를 힐끗 쳐다보았다. 데이비드는 창밖을 내다보며 세상이 다시 무심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단 하룻밤이 어떻게 한두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생각했다. 시립대피소는 창문에 창살이 쳐져 있고 밖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크고 무미건조한 회색 건물이었다. 분위기는 무겁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과 말없는 체념으로 가득했다. 포르에는 마치 그곳에서의 자신의 호사스러움이 부끄러운 듯 한 블록 떨어진 곳에 고급차를 주차했다.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든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긴 카운터가 직원들과 손님을 구분하고 있었다. 카운터 뒤에는 머리를 단단히 틀어 올리고 피곤한 눈빛으로 서류를 정리하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명찰에는 말루사라고 적혀 있었다. 포르에는 바로 요점을 짚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종에 익숙한 사람의 권위가 묻어났다. 안녕하세요. 헬레나라는 나이든 여성분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병원에서 이곳으로 이송되셨습니다. 마를루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다. 성함과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 문서는 모릅니다. 그녀의 이름은 헬레나입니다. 헬레나, 제 어머니. 그는 마치 오랫동안 소리내어 말하지 않은 것처럼 힘겹게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여자는 마침내 얼굴을 들었다.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선생님, 여기로 수백 명이 지나갑니다. 성, 신분증, 생년월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차례입니다. 포르에의 얼굴에 분노가 치밀었다. 돈으로 열 수 없는 문을 찾은 권력자의 좌절감이었다. 잘 들어. 그녀를 찾아야 해. 급한 일이야. 내가 내 시간을 보상해 줄 수 있어. 그는 주머니를 가리켰지만 마를루사의 경멸하는 표정을 보자 멈췄다. 평소처럼 차분한 태도로 다가온 건 데이비드였다.
그는 카운터 너머로 살짝 몸을 기울이며 낮고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실례합니다. 말루사 부인. 부인의 일이 힘들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고 계신 노부인은 새벽 5시쯤 사회복지구급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당황하신 듯했고 어쩌면 조금 겁먹은 듯했습니다. 낡고 기워진 갈색 코트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는 돈을 주거나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어떤 사람, 인간을 묘사했을 뿐입니다. 말루사는 데이비드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다. 어쩌면 코트에 대한 묘사, 그처럼 구체적이고 소박한 디테일이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린 건지도 모른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 소리는 건물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듯했다. 잠깐만요. 그녀는 돌아서서 방 안쪽에 있는 금속 서류 캐비닛으로 걸어갔다.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긴장된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호르헤는 숨을 멈췄다. 데이비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돌아왔다. 완전한 기록은 아니고 그냥 입장 기록이었다. 5시 15분에 그 신상 정보와 일치하는 여성이 체크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한 이름은 헬레나가 아니었습니다. 호르헤가 앞으로 나섰다. 그랬지. 뭐라고 불렀더라? 헷갈렸나 봐. 마를루사는 종이를 바라보더니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마치 정보가 보기보다 복잡한 듯 머뭇거림이 서려 있었다. 스웰리라고 등록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죠. 무슨 일이야? 데이비드는 오한을 느끼며 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여기 없어요. 말루사가 천천히 종이를 내리며 말했다. 1시간쯤 전에 떠났어요. 어떤 남자가 그녀를 데리러 왔는데 자기가 그녀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호르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아들아? 하지만 난 그녀의 외아들이야. 이 남자는 누구였지? 공기가 점점 더 짙고 무거워지는 듯했다. 잠시 복대는 멀리서 들려오는 형광등 불빛에 웅궁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호르헤는 마치 누군가 나쁜 농담이라고 말할 것 같은 표정으로 말루사를 그리고 다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들은 진지했고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는 혼란을 그대로 드러냈다. 불가능해. 그의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약하게 나왔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난 외동딸이야. 우리 엄마는 다른 자식이 없어. 그 남자는 누구였지? 엄마를 어디로 데려간 거지? 그의 목구멍에서 공포가 치밀어 오르며 목소리가 떨리는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데이비드는 호르헤의 어깨에 굳건한 손을 얹었다. 그 몸짓은 단순했지만 호르헤가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없는 차분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말루세계로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조용한 다급함이 담겨 있었지만 공격적인 기색은 없었다. 그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나요? 어떤 세부 사항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확히 무슨 말을 했죠? 어떤 사람이었나요? 말루사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망설였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을 볼까봐 두려운 듯 어깨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면 안 돼요. 보호소 규칙이잖아요. 보호받는 사람들의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하니까요. 데이비드는 움직이지 않았다.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시선을 응시하며 기다렸다. 나이 드시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한 분이 낯선 사람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규칙이 그녀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가요? 그 질문은 비난이 아니었다. 그녀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인간의 논리에 좌절하며 한숨을 쉬었다. 맞아요. 그녀는 카운터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아마 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옷차림도 아주 깔끔했고요. 짙은 정장에 값비싼 구두를 신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곳에서 보는 유형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호르헤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런데 뭐라고 했지?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나? 그녀가 그를 알아보았나?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말루사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었다. 그가 도착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자기가 그녀의 아들이라고, 그녀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죠. 우리가 그녀를 데려왔을 때 그녀는 안도한 듯 보였어요. 그녀는 그를 꼭 껴안고 이름을 불렀는데 어떤 이름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녀는 자발적으로 그와 함께 갔어요. 그 정보는 호르헤에게 큰 충격처럼 와닿았다. 어머니가 그 남자와 기꺼이 헤어졌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혼란스러움은 깊은 고통으로 바뀌었다. 어머니가 분명 아프실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뭘 하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는 절망에 가까운 표정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도 번호판도 아무것도요. 잠깐만요. 마를루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반지를 끼고 있었거든요. 금반지였는데 네모난 검은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석에는 흐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그 정보를 비밀로 간직했다. 잘 차려입은 남자, 차, 반지. 아주 사소한,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시작이었다. 풀리지 않는 질문들의 얽힘 속에서 끌어당길 실타래 같은 것이었다. 그는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호르헤에게 돌아섰다. 우린 그녀를 찾을 거야, 호르헤. 그는 낮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 남자가 실수를 했어. 단서를 남겼어. 호르헤는 붉어진 눈과 의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한 글자? 그 한 글자로 뭘 할 건데? 데이비드는 그의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녀부터 시작하자. 그는 대피소 출구 쪽 바깥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차가운 밤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마누엘이 친절의 씨앗에 대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빵과 주스로 심은 이 씨앗이 위험하고 미지의 땅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을 버릴 수는 없었다. 그 후 며칠은 불안과 차가운 단서들로 가득 찼다. 데이비드와 호르에는 작은 공공도서관에서 몇 시간이고 컴퓨터를 이용해 새로 시작하는 부유한 가문의 성씨를 찾아 헤맸다. 그 목록은 엄청나게 길어서 낙담스러웠다. 마치 나라만 한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았다. 호르헤는 점점 의욕을 잃고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반면 데이비드는 점점 더 고집이 세지는 것을 느꼈다. 헬레나라는 여인을 그저 슬픈 기억으로만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안 될 거야. 호르헤는 어느 날 오후 비즈니스 잡지의 한 페이지를 미소 짓는 사업가 사진으로 마무리하며 말했다. 수백 명이 있는데 누가 맞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데이비드는 종이에 그린 반지를 바라보았다. 검은색 사각형에 가 새겨진 반지였다. 반지가 바로 열쇠야. 그가 강조했다. 그냥 아무 반지나 아니야. 개인 맞춤 반지야. 누군가 만든 거야. 바로 이 생각이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택시를 탈 돈이 없었던 그들은 세 대의 버스를 타고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나무는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으며 상점 진열창은 그들의 소박한 옷차림과 낡은 신발을 조롱하는 듯한 사치스러움으로 반짝였습니다. 마치 외제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보석점에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마다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흘끗 쳐다보는 시선, 차가운 불신, 그리고 짧고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디자인은 못 봐요. 한 점원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종류의 맞춤 제작품은 취급하지 않아요. 다른 점원이 말했습니다. 가게 문이 하나씩 닫힐 때마다 호르헤의 희망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4번의 실패 끝에 그들은 더 작고 오래된 가게 앞에 멈췄다. 어두운 나무 간판에는 알메이다 주얼리라고 적혀 있었다. 덜 위압적으로 보였다. 얇은 뿔테 안경을 쓴 백발의 신사 세자르가 그들을 응대했다. 그는 겉모습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다. 데이비드가 반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동안 그는 그저 주에 깊게 귀 기울여 들었다. 세자르는 생각에 잠긴 듯 턱을 긁적였다. 금반지, 네모난 오닉스 원석에 고딕 양식에 H가 새겨져 있었지. 그는 잠시 침묵한 채 먼 곳을 응시했다. 네, 그런 게 기억나네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요. 가족 반지였죠. 데이비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호르헤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긴장된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가족이라고요? 무슨 가족이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보석상은 잠시 망설이며 작은 천으로 안경을 닦았다. 있잖아요. 비밀 유지가 제 사업의 기본이거든요. 고객 이름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제발요, 선생님. 데이비드가 간청했다. 노부인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종됐어요.
위험에 처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자르는 데이비드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의 진심과 절박함을 느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마지막 작품을 의뢰한 사람의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이 반지는 건설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의 비공식적인 문장이라는 건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엔리케스입니다. 엔리케스, 그 이름이 작은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이었다. 엔리케스 건설회사는 곳곳에 있었고 주요 도시마다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서늘함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남자를 찾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제국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오후에 햇살이 희미하고 멀어져 가는 듯 호르에가 가게를 나서며 속삭였다.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친해지겠어? 데이비드는 인도에 멈춰서서 지평선 너머로 거울처럼 반짝이는 건물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꼭대기에는 엔리케스 건설회사 로고가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 마누엘이 늘 하시던 말씀, 친절은 씨앗이다 라는 말씀을 떠올렸다. 그의 숲에서 어떤 숲이 자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어느 방향으로 자라야 할지 알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을 거야. 데이비드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오도록 만들 거야. 데이비드의 전략은 호르헤에게는 미친 짓처럼 보였다. 엔리케스 건설 회사 같은 거대 기업을 상대하는 것은 마치 맨손으로 눈사태를 막으려는 것과 같았다. 그는 보도를 앞뒤로 서성거렸고 데이비드는 지평선 너머로 우뚝 솟은 거울 건물에 시선을 고정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침착함은 거의 짜증스러울 정도였다.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라고? 데이비드, 자네 말 들었어? 그들은 억만장자들이야. 우리를 곤충처럼 짓밟아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호르에가 공황에 휩싸인 목소리로 말했다. 데이비드는 마침내 그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호르에가 이해할 수 없는 명료함만이 느껴졌다. 그들은 돈과 변호사라는 벽 뒤에 숨어 있기에 힘이 있는 거야. 권력은 빛을 좋아하지 않아. 호르해.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우리는 그들이 어둠 속에서 나와 그 빛을 꺼버릴 수밖에 없도록 밝은 빛을 비출 거야. 그의 계획은 단순하고 위험했다. 그들은 엔리케스 가족을 찾을 생각이 없었다. 아주 독특한 가족 반지를 끼고 있던 나이 들고 연약한 실종 여성 헬레나의 이야기를 퍼뜨릴 생각이었다. 그들은 엔리케스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었다. 반지가 미끼였다. 이야기는 연민과 대중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전달될 것이다. 그렇게 특별한 보석을 가진 무력한 여성의 이미지는 작은 미스터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만약 그 미스터리가 충분히 주목을 받게 된다면 관련된 모든 가족의 이미지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들에게는 확성기가 필요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오후 내내 시끄러운 인터넷 카페에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대형 신문사들은 관심조차 없을 테니까요. 그들에게는 좋은 기사에 목말라 있는 사람, 여전히 옳은 일을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브리엘라라는 젊은 탐사 전문 기자가 운영하는 도시 연대기라는 블로그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기사는 대도시에 의해 잊혀진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의 소박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가브리엘라는 젊었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눈길과 모든 것을 다 겪어본 듯한 분위기를 지녔다. 그녀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으며 작은 노트에 메모를 적었다. 실종된 여성분이시군요.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그녀는 노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녀답지 않아. 데이비드가 고집했다. 그는 반지 그림을 테이블 너머로 내밀었다. 이런 반지로는 안 돼. 가브리엘라는 그림을 보더니 자세를 바꿨다. 회의적인 표정은 잠시 흥미로워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눈을 들어 다비를 바라보았다. 왜 이러는 거야? 넌 다비를 잘 모르는데 도대체 무슨 관심이 있는 거야? 데이비드는 심호흡을 했다. 헬레나의 지친 얼굴과 가난 속에서도 당당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할아버지 마누엘은 항상 친절만이 돌멩이에 심어진 씨앗일지라도 언젠가 숲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냥 등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 씨앗은 이미 심어졌으니 이제 자라나는지 봐야겠어요. 테이블 위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가브리엘라는 노트와 그림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다비를, 그리고 호르에를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이야기를 쓸게.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만약 이 가족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감사 편지를 보내지 않을 거야. 그들은 소음의 근원을 침묵시키려 할 거야. 그리고 그 근원은 바로 너야. 그녀는 일어나 떠났고 두 사람은 커피 향과 곧 닥칠 위험에 대한 섬뜩한 예감에 휩싸였다.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곧 불이 켜질 참이었다. 데이비드는 어둠 속에서 어떤 괴물들이 나타날지 알 수 없었지만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의 숲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가시덤불로 가득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가브리엘라의 기사가 화요일 밤에 게재되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헬레나와 반지, 도시가 잊은 여인.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고 오직 한 노부인의 이야기, 그녀의 존엄성, 그녀의 실종,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일한 단서, 즉 가족의 보석 그림만이 있었습니다. 다비와 호르에는 밤새도록 도시 연대기, 블로그 페이지를 매 순간 업데이트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첫 댓글이 달렸고 첫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이 이야기는 수백 번 공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엔리케스 가족이 아니라 헬레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해시태그를 만들었습니다. 헬레나는 어디에 있나요? 인터넷의 차가운 곳에 심어진 다비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 편의점 종이 울렸다. 평소에는 조용한 오후였다. 흠잡을 데 없이 잘 맞춘 정장에 왁스 칠한 바닥보다 더 밝게 빛나는 구두를 신은 남자가 들어왔다. 간식이나 탄산음료를 사는 손님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의 눈은 절제된 경멸의 눈빛으로 가게 안을 훑어보다가 카운터 뒤에 있는 데이비드에게 멈춰섰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며 카운터 위에 가죽 서류 가방을 올려놓았다. 데이비드? 남자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윤이 낮지만 대리석처럼 차가웠다. 그는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이름은 리카르도입니다. 남자는 손을 내밀지 않고 말했다. 저는 사생활을 매우 중시하는 한 가족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불운한 오해로 인해 그 가족의 이름이 별 의미 없는 블로그에 실린 허황된 이야기와 연관되었습니다. 그는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어있었다. 그들은 당신 같은 젊은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창의력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기부를 제안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리카르도는 카운터 너머로 봉투를 밀어냈다. 봉투는 무거웠다. 데이비드는 봉투를 열지 않아도 그 안에 자신의 삶을 바꿀 만큼의 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가게, 그 작은 방, 그 일상의 고군분투에서 벗어날 만큼의 돈이었다. 잠시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상상했다. 굳은 살 하나 없이 완벽한 리카르도의 손을 바라보다가 노동으로 얼룩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가게 안의 청소용품 냄새가 더 강해지고 냉장고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주변의 모든 것이 그가 갖지 못한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때 그는 헬레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연약함과 믿음, 그리고 그녀의 진정한 기반이 된 말들을 떠올렸다. 데이비드는 봉투를 뒤로 밀어냈다. 나는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리카르도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꼬마야. 네가 여기서 10년 일해도 못 벌 돈이잖아. 선물로 받아. 잊어버려. 그 여자는 아마 이미 어떤 자선 단체에 발견됐을 거야. 아니, 데이비드가 되물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맑아진 기분을 느꼈다. 최근 며칠 동안 느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고요한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는 변호사의 눈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마누엘은 항상 친절만이 돌에 심어진 씨앗일지라도 언젠가 숲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심은 씨앗은 팔지 않을 거야. 리카르도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전문가다운 냉정함이 묻어나는 가면으로 변했다. 그는 가죽 서류 가방을 닫으며 마른 찰칵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아주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는 한마디 한마디에 무언의 위협이 담겨 있었다. 숲에 불이 붙으면 재만 남게 되는 법이죠.
그는 돌아서서 무거운 침묵과 값비싼 향수 냄새를 뒤로 한 채 떠났다. 데이비드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는 쉬운 길을 거부했다. 가시밭길을 택했다. 그가 밝힌 빛이 어둠의 첫 번째 괴물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그는 무섭도록 확신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것을. 전쟁이 선포되었다. 보암 소리가 아니라 텅 빈 편의점에서 가죽 서류 가방이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리카르도의 위협이 밤새도록 데이비드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죽 서류 가방의 딱딱거리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어나 제복을 입고 출근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속이 메스꺼워지는 듯했지만 헬레나의 얼굴과 할아버지의 말씀이 그를 계속 나아가게 했다. 지금 포기할 수는 없었다.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하던 폴이라는 이름의 사장도 문 근처에 이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대신 데이비드에게 뒤편 작은 창고로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앉으세요, 데이비드. 폴이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창고에는 축축한 판지와 청소용품 냄새가 진동했다. 데이비드는 그대로 서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폴씨? 파울로는 무겁고 체념한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소년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연민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얘야, 넌 좋은 직원이야. 내가 만난 직원 중 최고 중 하나지. 시간도 잘 지키고 정직하고. 하지만 더 이상 널 여기 붙잡아 둘 수 없어. 데이비드의 속이 꽉 조여왔다. 뭐? 왜? 내가 뭐 잘못한 거야? 당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파울로가 재빨리 말하며 거의 말을 더듬었다. 문제는 당신이 잘한 게 뭐냐는 거예요. 당신이 올린 기사, 거물들을 건드렸잖아요, 답이. 우리가 봐서는 안 될 사람들 말이죠. 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어젯밤에 당신이 떠난 후에 방문을 받았어요.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였는데 아주 예의 바르더군요. 그는 저를 협박한 게 아니었어요. 직접적으로 협박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안을 한 거죠. 그런 주의를 끄는 직원을 두는 건 사업에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제가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보건검사관들이 부정행위를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리카르도의 말처럼 숲이 불타고 있었다. 가장 먼저 타버린 나무가 그의 생계 수단이었다. 미안해, 꼬마야. 파울로는 서랍을 열고 돈이 든 작은 봉투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이번 달 월급에 약간의 추가금이 들어있어. 보너스라고 생각해. 이해해줘. 가족도 있고 공과금도 내야 하고. 모든 걸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순 없어. 데이비드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았다. 폴에게 화가 난 게 아니었다. 그 두려움을 이해했다. 그가 느낀 건 단순한 제안 하나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차갑고 무력한 분노였다. 그는 돌아서서 창고를 나서며 지난 2년을 보냈던 카운터를 지나쳤다. 각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그는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었다. 아침 햇살이 그의 공형을 조롱하는 듯했다. 실업자였고 주머니에는 얼마 안 되는 돈만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소박한 건물에 도착해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1톤이나 나갔다.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다. 두꺼운 테이프로 집문에 붙어있는 공식 문서였다. 퇴거 통지서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간에서 그것을 낚아챘다. 명시된 이유는 소음 민원과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는 거의 집에 없었고 집에 있어도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명령은 전날 내려졌다. 그들은 그를 철거하려는 게 아니었다. 트랙터를 이용해 그를 짓밟아 먼지만 남기려는 것이었다. 그는 구겨진 종이를 손에 든 채 복도 벽에 기대섰다. 실업자였고 24시간도 채 안 되어 노숙자가 될 운명이었다. 어둠이 그를 감싸며 숨 막히게 했다. 잠시 리카르도와 두툼한 돈 봉투가 떠올랐다. 어쩌면 받아들였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연약하고 믿음직스러웠던 헬레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무리 그를 망가뜨려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씨앗은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다. 만약 그들이 그의 숲을 불태우고 싶다면
그는 비를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앉아 곧 그의 것이 될 문에 등을 기댔다. 손에 들린 구겨진 퇴거, 통지서는 온몸의 온기를 빨아들이는 듯했다. 인쇄된 단어 하나하나가 강타처럼 느껴졌다. 부적절한 행동, 불만, 거짓말, 얼굴 없는 적이 사용하는 비겁한 무기. 그는 눈을 감았다. 어둠은 거의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그들이 그의 일자리를 빼앗았고 이제는 그의 지분까지 앗아가고 있었다.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동기는 그는 포기할까 생각했다. 파울로가 준 돈을 받고 사라져서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작은 마을로 가는 것. 그 힘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곳으로. 그게 가장 쉬운 탈출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눈물 어린 눈으로 그에게 감사를 표하는 헬레나의 모습이 예상치 못한 힘으로 되살아났다. 지금 포기하는 것은 그 몸짓을 지우는 것, 그녀의 친절과 그의 친절이 모두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돌멩이가 씨앗을 물리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삐걱거렸다. 그가 집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방, 작은 방에 들어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져갈 것은 별로 없었다. 옷가지 몇 벌, 할아버지 마누엘의 낡은 책 한 권,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작고 빛바랜 사진 한 장뿐이었다. 그는 모든 짐을 낡은 배낭에 넣었다. 배낭에 지퍼를 올리는 순간 그의 시선이 침대 옆 탁자로 향했다. 우아한 글씨로 쓰인 하얀 명함이 있었다. 이름은 단 하나, 리카르도였다. 숲이 불타고 있어. 데이비드는 카드를 받았다. 마지막 선택이었다. 낯선 길이었다. 어쩌면 그가 이미 걸어온 길만큼이나 위험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길이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지나 모퉁이에 있는 공중전화로 걸어갔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는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벨소리가 울리자 전화선 반대편에서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데이비드입니다.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편의점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놀란 게 아니라 알아차린 듯 했다. 누군지 알아요? 어디 계세요? 데이비드가 거리를 설명했다. 거기 계세요. 5분 후에 검은 차가 올 거예요. 운전기사에게 말하지 말고 그냥 타세요. 통화가 끝났다. 정확히 5분 후 틴팅 처리된 검은색 세단이 그의 옆에 섰다. 뒷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무언가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현실은 주머니 속의 퇴거, 통지서와 등의 맨 배낭뿐이었다. 그는 차에 올랐다. 차는 그가 모르는 거리를 조용히 지나갔다. 도심을 벗어나 조용하고 나무가 늘어선 동네를 지나갔다. 차는 소박하지만 잘 관리된 작은 아파트 건물 앞에 멈췄다. 운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구를 향해 고개만 끄덕였다. 데이비드가 채서 내렸다. 리카르도는 1층 아파트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주도권을 쥐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다. 들어오세요, 데이비드. 피곤하시겠어요. 집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 작은 주방, 욕실 등 꼭 필요한 건 다 있었다. 필요한 만큼 여기 있어도 돼. 리카르도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안전해. 이 주소에선 아무도 널 찾지 않을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데이비드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으며 물었다. 리카르도는 창가로 가서 잠시 거리를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당신이 쓴 기사는 헬렌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잖아요. 그녀의 아들 호르헤에 대한 기사였고 그를 그 상황에 내버려둔 베르티체 그룹 회장 조슈에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였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이름을 떠올리게 했다. 조슈에는 헬레나가 끌려간 병원의 소유주입니다. 당신이 사는 건물을 매입한 투자회사와 수십 개의 다른 사업체도 소유하고 있죠. 그는 당신을 무너뜨린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 차원의 문제였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문제는 바로 그였다. 그들은 당신을 침묵시켰다고 생각해요. 리카르도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과소평가했어요. 뭐요? 저와 데이비드가 물었다. 내 고집이. 리카르도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내 고집도 마찬가지야. 그들이 불을 피웠지, 데이비드.
자, 네가 말했듯이 이제 우리는 비를 내리는 법을 배울 거야. 그는 두꺼운 폴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첫 번째 폭풍 후 구름이야. 다음 날 아침 뉴스는 폭풍처럼 터져 나왔다. 마치 조슈아 제국의 기반에서 솟아오르는 조용한 홍수 같았다. 데이비드와 리카르도는 작은 아파트에서 아침 뉴스를 시청했다. 낡은 브라운관 TV에는 뉴스 앵커의 진지한 얼굴이 비춰졌다. 화면에는 베르티스 그룹 로고와 함께 빨간색 화살표가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베르티스 그룹의 주가는 거래 시작 후 몇 시간 만에 60% 이상 폭락했습니다. 라고 기자는 말했다. 병원과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 및 자금 세탁 계획을 시사하는 문서가 공개된 후였죠. 다비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거울로 장식된 베르티스 건물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만질 수 없는 기념물처럼 보였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이제는 무덤처럼 보였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리카르도가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장의 혼돈의 향연을 선사했죠. 한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조슈아는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30년 동안 회원으로 활동했던 고급 컨트리 클럽에 있었다. 악수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던 곳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다. 전에는 환한 미소와 등을 두드리며 그를 맞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선을 돌렸다. 그가 다가가자 끊겼던 속삭임과 대화가 들려왔다. 그는 골프장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 옆 늘 앉던 자리에 앉았다. 평소처럼 서둘러 서빙을 하던 젊은 웨이터는 20분 만에 나타났고 그의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조슈아는 위스키를 주문했다. 자네는 늘 그렇듯 리넨 냅킨이 없었다. 사소한 디테일이었지만 어떤 신문 헤드라인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군중의 끝이었다. 고립의 시작이었다. 그의 휴대전화는 변호사, 투자자, 그리고 아들 호르헤의 전화로 끊임없이 진동했다. 그는 모두 무시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만함과 잔인함으로 쌓아 올린 카드로 만든 집이 편의점에서 만난 젊은이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아파트로 돌아온 데이비드는 산책을 나섰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동네는 아이들이 거리에서 놀고 이웃들이 대문 앞에서 담소를 나누는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정원사가 화단을 가꾸고 있는 작은 광장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노인은 작은 묘목을 심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잡초를 뽑으며 땅을 조심스럽게 일구었습니다. 씨앗 하나하나씩. 그때 할아버지 마누엘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맑게 울려 퍼졌다. 친절은 돌멩이에 심어졌더라도 언젠가 숲을 이루는 유일한 씨앗이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헬레나를 향한 그의 손짓, 작고 간절한 연민의 행위가 씨앗이었다. 리카르도는 예상치 못한 비였다. 그리고 이제 정의의 숲이 자라나 조슈아라는 바위를 쓰러뜨리고 있었다. 복수가 아니었다. 균형이었다. 그는 몇 년 만에 느껴보는 평화를 느꼈다.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확고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법정 싸움이 아직 길 것이고 앞으로 더 큰 혼란이 닥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거인은 이미 상처를 입었다. 몰락은 불가피했다.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리카르도는 전화를 끊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비를 바라보았다. 경찰서 연락책 중 한 명이었어요. 영장이 발부됐어요. 호수에는 도시를 떠날 수 없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번뜩였다. 그리고 호르헤를 발견했어요. 나라를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 허리케인의 중심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호르헤의 탈출 시도는 절박하면서도 서툴렀다. 전용기가 있는 공항이 아니라 도시 외곽의 시끄럽고 더러운 버스 정류장에서 현금으로 먼 곳으로 가는 표를 사려고 애쓰고 있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는데 그 안타까운 차림새는 오히려 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구겨진 지폐를 세는 동안 이마의 땀이 뚝뚝 떨어졌다. 그때 어깨에 묵직한 손길이 느껴졌다. 신중하면서도 효율적인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배지를 보여주었다. 호르헤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간 듯 온몸이 쭈글쭈글해졌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오만함은 쾅 하는 소리가 아니라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시시한 소리와 함께 끝났다. 그 소식은 조슈에게 전화로 전해졌다. 그는 더 이상 컨트리 클럽에 있지 않았다. 저택으로 돌아왔지만 저택은 마치 영묘 같았다. 타인들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움직였다. 전화벨이 울렸고 그의 변호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무표정했다. 호르헤를 잡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요. 조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거실의 거대한 창문으로 걸어갔다. 창문 너머로 완벽하게 가꾸어진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그가 제대로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형형색색의 꽃들, 위풍당당한 나무들이 보였다. 모두 사들인 인공적인 것들이었다. 그곳에 있는 것 중 진짜 씨앗에서 자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의 부에 대한 강요였다. 그리고 이제 그 부로 아들의 자유를 살 수는 없었다. 그는 텅 빈 궁전에 갇힌 폐위된 왕처럼 늙어버린 기분이었다. 호르헤를 위해 세웠던 제국이 이제 그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작은 아파트에 베르티체 함락을 알렸던 바로 그 뉴스 채널을 통해 호르헤의 체포 소식이 전해졌다. 다비는 지켜보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직 깊은 피로와 우울함이 감돌았다. 리카르도가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다비, 이제 끝났어. 검찰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췄어. 호르헤는 탈옥 시도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했어. 데이비드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아파트에서 작은 안들, 회색 시멘트로 된 사각형이 내려다 보였다. 하지만 콘크리트 틈, 파이프 근처에서 작고 완강한 식물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작고 연약한 녹색 잎이 햇빛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는 그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광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때 할아버지 마누엘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기억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실처럼. 친절은 돌에 심어졌더라도 언젠가 숲이 되는 유일한 씨앗이다. 그는 마침내 그 말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했다. 헬렌에게 베푼 그의 친절은 단순한 계기가 아니었다. 바로 그 씨앗이었다. 돌로 된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리카르도의 정의에 물든 그 씨앗은 자연의 힘이 되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다. 슬픔이나 기쁨 때문이 아니었다. 이해의 눈물이었다. 그는 리카르드에게로 돌아섰다. 복수 때문이 아니었나? 리카르도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보기 드문 감정이 어렸다. 절대 그런 적이 없었어. 그들이 깨뜨린 균형을 회복하는 게 중요했지. 그 순간 리카르도의 전화가 울려 엄숙한 침묵을 깨뜨렸다. 그의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귀를 기울였다. 그의 표정은 절제된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그는 손으로 송화기를 가리고 데이비드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묻어나는 속삭임이었다. 제 비서입니다. 조슈아가 전화 중입니다. 변호사들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리카르도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말의 무게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데이비드, 그가 당신과 통화하고 싶어 합니다. 테스판의 마지막 말이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작은 아파트 안의 공기가 그들 사이에 맴도는 질문으로 무거워지고 짙어졌다. 조슈아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을 상징하는 남자, 콘크리트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인, 자신도 모르게 작은 것들을 짓밟는 그 남자가 그의 관심을 원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리카르도를 바라보았다. 잠시 그는 거절할까 고민했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정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파도처럼 거침없이 밀려왔다. 그때 리카르도의 표정이 보였다. 그 차분함은 그가 끝까지 가도록, 스스로 시작한 악순환을 끝내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그와 이야기해 볼게. 리카르도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스피커폰을 켜 작은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클릭 한 번으로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마치 무덤 속처럼 깊고 깊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는데 데이비드가 예상했던 목소리는 아니었다. 거만함도 권력도 없었다. 공허한 남자의 목소리, 텅 빈 방에 메아리치는 듯했다. 젊은이? 자네인가? 저예요. 데이비드가 놀라울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데이비드는 조슈아가 저택에서 쓸데없는 사치에 둘러싸여 떨리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이 내 아들을 데려갔어. 조슈아가 마치 사실을 말하는 듯 감정 없이 말했다. 내가 만든 모든 건 그를 위한 거였어. 그를 위해서였지. 알아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그는 정말로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왜곡된 동기를 이해했다. 원하는 건 뭐든 드릴게요. 조슈아의 목소리는 예전의 힘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그 변호사가 약속한 금액의 2배, 3배로 드릴게요. 그냥 고소를 취하하세요. 실수였다고 하세요. 데이비드는 씁쓸한 연민을 느꼈지만 곧 사라졌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조슈아 경. 그럼 뭐야? 조슈아의 목소리가 마침내 갈라졌다. 좌절감과 이해 불가함이 목소리 틈으로 새어나왔다. 복수라고? 왜 그 노파에게 신경 썼어?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 때문에 왜 모든 걸 망가뜨려? 질문이 있었다. 모든 것의 핵심이었다. 데이비드는 창밖으로 도시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조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우주의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에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세상을 돌 위에 짓고 사람들을 먼지처럼 대했죠. 하지만 할아버지 마누엘은 제게 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친절은 돌에 심어도 언젠가 숲이 되는 유일한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말을 멈추고 말을 정리했다. 난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았어. 도나 헬레나를 도운 날 씨앗을 심었을 뿐이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숲이 자라나는 것이었어. 그리고 내 돌 요새는 뿌리를 막을 만큼 튼튼하지 못했지. 수화기 너머에선 침묵만이 유일한 대답이었다. 완전히 무거운 침묵. 거의 1분 후 전화는 끊겼다. 작별 인사도 없었다. 그저 끝맺음만 있을 뿐이었다. 이틀 후 마지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 호르헤가 탈옥 시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최고형을 선고받는 것을 막기 위해 조슈에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베르티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자신이 짓밟았던 모든 사기, 모든 계략, 모든 생명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리카르도가 수집한 증거로 2사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량은 길었습니다. 헤드라인에는 더 이상 산업계의 거물이 아닌 죄수복을 입은 패배자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다음 주 데이비드는 헬레나를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아파트에 있지 않았다. 리카르도의 도움으로 헬레나는 정원이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간호사가 돌보는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헬레나는 창가 안락의자에 앉아 새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를 보자 헬레나는 미소를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어. 헬레나가 속삭였다. 데이비드도 그저 미소로 화답했다. 숲은 열매를 맺고 있었다. 그는 편의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어느 날 리카르도가 그를 찾았다. 변호사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베르티스는 청산됐어. 자산 일부는 헬레나처럼 시스템이 잊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드는 데 쓰였지. 그는 다비를 바라보았다. 네가 재단을 관리하고 올바른 씨앗이 심어지도록 돕고 싶을 것 같았어. 데이비드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전에는 물건을 포장하고 동전만 받던 손이었다.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네, 그가 말했다. 하고 싶어요. 그는 처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았고 돌길이 아닌 씨앗을 뿌릴 준비가 된 넓은 들판을 보았다.